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픽 리포트의 송민석 이사님 모시고 최근의 이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스콤에 따르면 외국인이 연초부터 5월 15일까지 코스피에서만 거의 100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간 순매도를 거의 웃도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코스피가 사상 첫 8천을 돌파한 날 사실은 좀 굉장히 그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순매수였다 순매도였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데 8천 돌파한 날에도 거의 5조 원 이상 순매도가 있었고 이렇게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변동성이 좀 이렇게 커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국내 주식을 파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리밸런싱이 굉장히 많죠. 요거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표 네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요. 코스피의 1년 수익률이 273%라는 최근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이적인 기록이네요.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코스피는 193%가 올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보다 월등히 더 많은 수익들이 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80조 뭐 100조를 순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네. 지분율이 31%에서 38%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은 올라가면서 매도는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주식 수는 줄었는데 남아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전체 잔고 금액이 늘어난 거죠. 아 여기서 말하는 지분율이라고 하는 건 시가총액으로 얘기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분율 오히려 지분율은 늘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친구들을 팔았는데도 비중이 높아진 거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잔고가 6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다 외국인들이 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네. 근데 이게 코스피의 전체 비중에서는 약 47%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반도체만 저희가 거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코리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하락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했던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4.6%까지 올라가면서 위험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몫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정말 많이 뛰어오르면서 지금도 1,500원이 넘으니까요. 네네. 환율도 올라가면서 환차손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이제 합세하면서 레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더 자금이 좀 빠져나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에 대한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차손을 좀 우려해서 돈을 빼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전통적으로 sell in May라는 말이 있어요. sell in May가 뭐냐? 그러니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잠시 시장을 떠나라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중 5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뭐 이게 주식도 계절적인 뭐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최근 5월에 그래서 폭락설 뭐 최근에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수익률이 낮은 이런 측정 기간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패턴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재밌게도 2000년도 이후에 시장이 5월달 상승률이 0.3%가 평균입니다. 이번 달 이제 제외하고요. 그래요? 거의 안 움직인 거죠. 이번 달이 진짜 그 역사적으로 경이적인 거네. 네,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상승이 이제 후반까지 갔을 때 1월에서 4월이 가장 좀 좋은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또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월 달에는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5월 달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분기와
만기가 합쳐지는 위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그런 여유감을 두고 이제 리밸싱을 한다던가 또 자금을 회수한다던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도 september 이펙트라고 9월달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회계 관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회계 연도가 10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부터 조금 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5월달에 정말로 그러면 5월달에 이제 팔고 그다음 11월달에 다시 산다. 왜냐면 그 하반기는 부진했으니까 그래서 11월달에 사서 5월달에 팔고 11월 사서 5월달까지 팔고 이거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봤다라고 했을 때 네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수익은 1,435%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팔았다 샀다 한 사람들은 100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더 수익을 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선거했으면 좀 돈을 푼다라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는 뭐 좋은 영향이다라고 얘기한 때가 많았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역대 선거가 있었을 때의 주식시장의 패턴이 어땠는지 네, 궁금하네요. 아까도 이제 제가 5월 달부터 그런 속설이 나와서 네네. 그걸 한번 점검해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0년 이후에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17, 19차례 정도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선거하면 정책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게 네네네.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선거 전 한 달, 선거 후 한 달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평균 네, 잡아서 대선 때는 선거 전에 상승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총선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지방선거 때는 오히려 선거 전에 떨어집니다. 선거 끝나서 이제 오르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선에는 영향이 있고 실제로도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전에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 전에 오를 것이다 막 이런 거는 좀 속설로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만이 유일하게 선거 끝나고 올랐으니까 지방선거를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군요. 예,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네. 속설은 그냥 속설일 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이후에 언제 팔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뭐 8,000 위에 있진 않은데 어쨌든 뭐 8,000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과열된 만큼 한 번쯤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온다면 그 시기나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될까요? 이미 이제 코스피가 10% 정도 빠졌고 8,000 찍자마자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가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정이 이미 왔다가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지 조정을 받은 거네요, 그죠? 네, 그 일주일 사이에 지난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렇죠.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흔들렸고 매도를 맞아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저기 이제 SNS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거 있게 갔던 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돋보이고 또 반도체가 올라가야 우리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물건을 넣을 것이고 또 실적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달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실적의 직후가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FOMC가 있습니다. 이 캐머런 씨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이제 FOMC인데 네네. 6월달 중순쯤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상승이냐 동결이냐인데 보통 취임하고 1년 이내에 하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올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상승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려면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요때부터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2분기 때부터 해서 3분기 실적까지 좀 분할 매도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수도 뭐 분할 매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매도도 좀 분할 매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월 22일 그러니까 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정부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원금의 20%까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40% 최대 해줍니다. 내는 돈, 투자하는 돈까지도 소득에서 빼준다. 엄청난 사실은 상품이죠. 이게 이렇게 정책적인 혜택을 이렇게 패키지로 집어넣은 거는 많지 않았는데 이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본인 투자 자산에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소득공제가 뭐 최대한 40%니까. 그걸 수혜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서 이만큼을 깎아줄게라고 네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의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5년 환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이 묶인 상태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상장하게 되면은 3년 이후부터는 뭐 매도도 가능하다, 상장하고 나서는 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손해를 많이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3년 이전에 팔게 되면은 받았던 혜택들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묶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치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ISA나 이런 거 굴릴 때 매달 월급으로 집어넣는데 네네네. 일단 여기서는 거치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죠. 목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계좌들은 한 군데서만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다만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벌써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도가 다 차가지고 만약에 하신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될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보통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1인 가구일 경우와 결혼하셔가지고 요즘엔 또 자녀가 한 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양해가지고 3인 가족인 경우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률을 옆에 보시게 되면 요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실제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내가 낸 세금에서 79%인 44만 원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환급률이 140만 원. 뭐 5천만 원인 사람은 236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부양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깎여서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 낼 세금이 어차피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금액도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 3천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고 5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연봉이 3천인데 3천을 넣으면 자기 1년치 연봉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환급률을 이제 따지다 보면은 요 정도를 넣어야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으시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매년 준다는 거죠. 매년 연말정산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것 좀 염두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얘기를 이제 소득공제를 한 게 전체 다 해봤을 때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소득에 맞춰서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해당 펀드가 코스닥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자금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나 이제 뭐 ETF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국민성장펀드를 제가 또 이제 쪼개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는 K 콘텐츠. 네, 그렇죠. 예. 우리 문화 콘텐츠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6개 분야로 크게 나누게 되면은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디펜스, E는 에너지, F는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보통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는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펀드가 요곳에 투자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 애들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 친구들을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 친구들을 펀드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국민성장만 넣으면은 그만이잖아요. 네. 넣으면 네네. 그만인데 거기에 넣지 못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를 못 나갈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갈 수 있는 ETF가 없겠느냐를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KB자산운용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책에 나오는 펀드 구조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려고 액티브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액티브는 사람들이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금 나오는 국민성장 펀드랑 맞춰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지금 오늘도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국민성장 펀드는 사실 코스피에서는 10% 정도.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정말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비상장이라든가 특례 상장했던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또 시장이 쏠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거 제외하고 좀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 없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BCD라고 있는 세 가지의 또 여러 가지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에서 코스닥 상장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20개를 반도체 소부장 키워드로 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ISC, 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섹터로 네네네.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양극재로 갑니다. 예,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코스피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요 세 종목에 정말 많이 몰려 있고 사실 네네. 이거 제외하면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우리 이제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는 거의 다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로봇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유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 SPG 요런 등의 15개 종목을 합쳐서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국민성장 펀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특정한 부분에 좀 더 배분할 거야라고 하시면은 이제 차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는. 네, 그렇죠. 예, 어디 5년 계좌에서나. 뭐 폐쇄용도 아니고 다만 소득공제 40% 이거는 뭐 안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 국민성장 펀드가 지향하는 방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혜 받으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개를 좀 잘 보시면 좋겠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ETF들이 시장이 좋아지고 섹터가 좋아지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뉴딜 펀드라던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ETF가 네네.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설하고 나면은 이 섹터가 살짝 죽었다가 회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작정 한 번에 많은 돈을 집어넣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에는 그 국민성장 펀드까지 담을 수 있는 슈퍼 ISA, 뭐 일명 슈퍼 ISA인데 뭐 정식 명칭은 국민성장 ISA입니다. 뭐 헷갈리는데 국민성장 펀드도 있고 국민성장 ISA도 있는데 뭐 이렇게 헷갈리냐? 국민성장 ISA가 슈퍼 ISA고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이 이제 국민성장 펀드일 수 있는데 기존의 ISA와 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ISA 계좌 2개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담아도 그냥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ISA 담으면 오히려 또 손해 나는 거는 없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ISA 계좌 자체는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네네네. 건데 절세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래서 비과세인 상품만 안 담으면 돼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네네. 같은 데 개별적으로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 ETF에다 그냥 넣거나 또는 비과세 채권이나 단기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든지 담아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ISA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ISA의 차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슈퍼 ISA라고 불리는 국민성장 IS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얘기되는 걸로는
국내 것만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기존 거는 해외에서 투자한 즉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있는 거고 혜택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새로 나오는 ISE가 좋은 거냐 다 갈아타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새로 나온 거는 해외 투자가 안 되니까. 해외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해외 투자의 상품인 건데 네네. 그게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가 되는 거라서 네네네. 너무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들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기존에 맞춰서 또 따로 굴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 출시한 얼마 전에 그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거 있죠. RIA 계좌. 여러분들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요거 누적 잔고가 벌써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4월 중순 기준인데 국장이 굉장히 최근에 좋으니까 또 이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해외 주식에서 좀 돈을 벌었는데 이거 언제 수익 실현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또 국장이 좋고 또 돌아오면 혜택 준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5월 말까지 돌아오면 양도소득세 22%를 전액 면제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거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S&P 500과 나스닥을 팔고 국내로 복귀해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1년간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 좀 선택하면 좋을 만한 ETF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RIA 잔고가 지금 2조를 지금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로 인기가 4월 중순에 1조 원이었으니까 지금 2조 원에 육박한다. 네, 2조 원이 지금 짝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네네네. 아마 지금쯤 딱 2조 원이거나 막 이럴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기도 하고 그동안에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했었구나라는 네.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 RIA 계좌가 결국에는 이번에 나오는 ISA랑 동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오로지 네. 국내만 네, 투자해야 오로지 국내만 해야 되고 이번에 IS도 국내만 투자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 두 개의 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해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같은 맥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ISA 새로 나온 ISA와 그다음에 지금 RIA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이런 것들 집어넣으시면 어떨까? 국민 성장 펀드를 거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따로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이쪽에서 한번 좀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지수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거. 네, 코스피 100,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성장 펀드를 못했을 때 좀 담았으면 좋겠는 ETF 네. 소개해 주셨던 그 지금 뭐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 투자해 볼 만한 ETF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반도체 주가 상황을 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좀 뜨거운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가 되는 그런 ETF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너무 급등하고 나니까 사실 약간 포모도 생기고 이거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찰나에 또 아주 그냥 타이밍 좋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도 좀 덜 오르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걸 2배 먹을 거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내놨는데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거 투자 전망을 좀 투자할 만한 건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죠. 되게 예. 매력이 있으면서 예. 위험한 투자이죠. 그죠. 다음 주에 8개 운영사에서 동시에 출시가 되고요. 신한이랑 하나에서는 인버스도 나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이게 한화하고 신한 같은 경우 네, 인버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나와요. 우리가 보통 고포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이제 2배로 한다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듣다 보면 야 이거 2배래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수익 낸 거에 2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떨어진 거에 2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별이잖아요. 이거는 의매복리라 그래서 오늘 10%가 올랐고 내일 10%가 내리면 0이나 마이너스 1%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4%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말 잘 올라가겠지만 떨어지는 거를 대비를 더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빨리 해야 되냐 보니까 이것도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레버리지지만 좀 꺾였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갈아타면서 지금의 곧버스 얘기처럼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레버리지로 투자했다가 갑자기 아닌가 봐 그리고 딱 팔고 바로 인버스를 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정말 위험한 매매들이 눈에 좀 훤히 보입니다. 아마 뉴스에 정말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되면은 이게 뭐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이게 무슨 거의 약간 도박판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망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전망이 어떠냐가 아니라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전망이 어떠냐를 물어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할만하다. 네,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이닉스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것 대신에 금액을 줄여서 가겠죠. 그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액을 줄여서 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뭐 300이나 500 뭐 이렇게 줄여서 투자를 해도 그 올라가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줄였지만 줄이기 전에 올라간 상승률만큼이 나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팔았거나 이제 파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또 아쉬우시니까 네네네. 그 돈을 이제 투자하실 때는 그걸 그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나 못해도 절반 이하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조금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레버리지가 괜찮은 상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또 하락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인버스 곧버스보다 그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또 화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8개 운용사에서 동시에 출시한다 그랬고 지금 코덱스하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나 신한 같은 경우는 인버스 2배의 인버스 네, 또 나온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진작 한 1년 전에 나왔었으면 이걸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하다가 그때 만약에 이런 거 샀는데 우연히 샀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상품이 나온 걸 저는 조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를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다면 여기서 레버리지 상품을 띄울 수 있다면 정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 정말 지구 망한다 소리 나올 정도로 내려가는 그 시장에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상법 개정도 이벤트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배당주나 배당 ETF의 평가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수혜로 볼 때 앞으로 이런 배당 수혜를 좀 오롯이 받을 수 있는 ETF. 근데 이제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장주 때문에 이 배당주에 관심들이 조금 덜하긴 한데 조금 더 시장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투자하면서 보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배당주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데 이런 시기에도 이 주주 친화적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 말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배당 분리과세하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은 호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정말 주식시장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인데요. 일단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1월 1일 즉 올해죠. 올해 처음부터 나오는 배당부터 28년도 3년까지 한시로만 일단 적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3년 동안 적용을 하고요. 원래는 연 2천만 원 초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30% 분리과세를 한다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네. 이 종합과세가 최고 세율이 49.5%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 초과된 부분을 최대 30% 낮춰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49.5%를 갔던 게 이제
낮아져서 30%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최고 세율이.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소득자라거나 이제 배당 투자를 더 열심히 해왔던 분들, 또 그동안에 못 늘렸던 분들, 그런 분들이 2천만 원을 넘어서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 너무 많이 떼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러면 뭐든지 다 배당 나오는 거 다 똑같은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배당에서 10% 이상을 늘린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주는 배당 귀족이라고 하죠. 이런 상장사들한테 투자한 돈 그래서 그 배당들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게 코스피 이게 상장사 전체죠. 코스닥도 포함이니까 상장사 전체에서 한 12% 13% 정도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늘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요런 거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분명히 괜찮은 메리트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근데 저런 거 일반 투자자들이 골라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저런 거를 골라서 만든 또 ETF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그 ETF들도 따로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여기 밸류어블이라든가 주주 환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서의 큰 변화는 일단 주주가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가 포함되면서 자기 주식 의무 소각을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이 보통 자기 자사주를 사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우리 또 이제 지분 싸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네네네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방어하려고 했었던 네네. 그런 것들도 소각을 통해서 좀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자사주 소각하는 거 제일 좋은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실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가지가 앞으로 배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런 분들한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수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증권 고배당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배당성이 높고 자주 하고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고배당주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쪽에만 투자하는 아이들이라서 이거는 코덱스. 네, 코덱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개별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금융지주나 뭐 보험이라든가 화재 뭐 이런 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골라서 배당을 선택하신다면은 또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더 좋은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나 또 이런 배당주 ETF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좀 아쉽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코스피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코스피의 약진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올라가고 뭐 미국의 이제 주식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주에 비하면은 뭐 주식 상승률은 상당히 좀 아쉬운 맞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투자 원금을 성장과 배당을 좀 동시에 조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런 컨셉의 좀 괴물 ETF로 불리우는 그런 거 좀 없습니까? 이 괴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슈드죠. 가장 대표적인 슈드, 네네네. 뭐 제피, 뭐 이런 쪽인데 실제로 안정적인 건 슈드라고 하지만 요거를 따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시한다고 ISA 해도 계좌에 담을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상황들이 되다 보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 ETF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 화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마 우리 부티풀 시간에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요게 지금 그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네. 정말 많은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활약을 자랑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월 9%라는 정말 높은 월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목표입니다. 매달 9%가 꽂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목표이고 그다음에 이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커브드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배당을 주는 목적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콜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도해서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초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코스피 200에 대한 콜옵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입니다. 코스피는 우리 전체니까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커브드 콜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적으로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또 9%가 넘어가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반도체 재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굴러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봐도 요게 지금 상태로는 가장 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프리미엄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또 비과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요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ISA 계좌에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걸로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브드콜 액티브, 또 키온 반도체 채권 50대 50,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콜 액티브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미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못는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가장 계속해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푸티플에 매일 그 업로드되는 그 원픽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 그게 아마 가장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오늘 여러 ETF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목돈 5천만 원을 좀 마음 편하게 묻어둘 만한 5천을 뭔가 이렇게 여유 자금 삼아서 묻어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5천만 원 포트폴리오가 5천만 원 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5천만이 없다고 못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계속해서 500만 누적하면 원으로도 해도 되는 되잖아요. 거고요. 네, 그렇죠. 5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누적해도 되고 매월 나눠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코어 60%, 그다음에 성장과 배당 20%,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의 20%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코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60%, 즉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코덱스 200과 코덱스 코스닥 150. 즉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라는 거죠. 네. 코어의 절반은 우리나라 지수에, 그다음에 절반은 미국 지수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새로 나온 ISA나 또는 RIA 같은 경우는 미국계 투자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다가 더 들어가시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 배당,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투자하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는데, 참고로 코어 자산이 지금 60%인데 새로 나오는 ISA나 RIA 같은 경우에는 코어 자산이 미국과 분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장과 배당은 지금 코스피에 몰려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자산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옮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소개시켜드렸던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우리 국민성장펀드 따라가는 네네네. 요것도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고배당 ETF들. 요거 이제 계속 정책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미는 게 금융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쭉 해서 나오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배당들은 단기 달러 쪽에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소프 금리 액티브 같은 단기 달러 등에 투자를 좀 해가지고 거기다 모아놓다가 코어 자산들이나 또는 성장 배당,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이제 추가로 나중에 투입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바로바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달러에 잠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걸,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ISA까지 활용 가능하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지금 오늘 뭐 포트폴리오를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ETF 조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뭐 당부, 조언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8천 가기 전에 뭐 5천 간에 6천 간에 항상 천 단위로 이제 네네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8천이 올라갔었을 때도 이제 만 간다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꺾이니까 그때부터는 셀코리아다 팔고 나가야 된다 고버스가 지금부터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시점이고 요런 단기적인 시점이 자꾸 눈에 보이고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요런 것들 때문에 또 하락을 하고 있구나를 배우고 나면 다음번 시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적용해서 내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저희 원픽 리포트에서는 그걸 매일매일 어떤 매크로라든가 기술적 분석들을 또 올려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하실 때 너무 급변하는 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자신의 뚝심 있게 좀 오랫동안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픽 리포트의 송민석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